2부 행복의 해부학 5장 동물의 왕국을 참고하다. 사람들은 종종 오늘날의 인간들이 여전히 석기시대의 충동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즉 넥타이를 맨 네안데르탈인이라는 것이다. 사무실에서 요란하게 소란을 피우며 돌아다니는 많은 동시대인들은 실제로 멍둥이를 휘두르는 사냥꾼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자신의 위압적인 태도로 무리의 다른 남자들을 내쫓고 여자들을 혼자 차지하려고 하는, 그렇다고 해도 이와 같은 해석은 전적으로 맞지는 않는다. 물을 것도 없이 21세기 인간은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서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선조들에게서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왜 이 유산이 오래전 석기시대의 것이어야만 할까? 어찌되었든 육체적 느낌은 그보다는 훨씬 더 오래된 것처럼 보인다. 집에서 동고동락하는 애완동물에게서 때때로 기쁨과 혐오, 사랑과 증오의 징후를 발견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고양이는 등을 쓰다듬어주면 기분이 좋아져서 목을 가르랑가르랑 올리며 몸을 쪽 뻗고서는 눈을 감은 채 사지의 긴장을 풀고 참을성 있게 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지 기다린다. 야단 맞은 개는 슬며시 구석으로 몸을 숨기지 않던가. 심지어 새들조차도 애정을 찾는다. 주위에 다른 새들이 없으면 새들 또한 인간 못지않게 고통을 느낀다. 배우자를 잃은 잿빛 오리는 때때로 수년 동안 홀로 지내면서 온갖 우울증 증상을 내보인다.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감동을 받는다. 우리 자신의 감정을 동물들에게 투영시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동물들도 인간과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결론 내린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다. 동물들의 머릿속에서 약간의 감정이라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동물들은 자신의 내적 삶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동물이 느끼는지, 느낀다면 어떻게 느끼는지를 묻는 질문들은 그래서 여전히 질문으로 남아있다. 물론 외부에서 볼 때 동물들이 인간의 것과 비슷한 흥분 상태와 움직임을 나타낸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동물들과의 은밀한 친족 관계를 느끼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미지의 것으로 남아있는 동물들의 감정이 아니라 바로 이 행동 방식들이다. 동물에게서 발견되는 육체적 느낌이 강렬하고 철저할수록 우리와 동물 사이의 유사성은 더 커 보인다. 개와 고양이, 쥐, 그리고 심지어는 비둘기나 도마뱀에게서 나타나는 두려움의 징후는 외적으로 볼 때 인간의 반응과 거의 비슷하다. 또한 동물의 왕국에서 들려오는 다소 흥겨운 에피소드들도 친숙한 느낌을 자아낸다. 고양이들은 놀이를 즐기고 쥐들은 세상을 탐색하며 코끼리들은 짝을 맺기 전에 서로 코를 감는다. 마치 동물들이 즐거움과 흥겨운 호기심, 그리고 심지어는 사랑의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 동물들은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채 두려워하고 사랑을 느끼지 않은 채 사랑하는 것일까? 이 문제를 살펴보는 데 있어 다시 한번 육체적 느낌과 감정의 차이를 정확히 해두는 게 필요하다. 육체적 느낌은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대부분의 경우 육체가 가담되어 있다. 그러나 감정은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의식적으로 감지할 때 느끼는 것이다. 부끄러움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얼굴을 붉히는 것처럼 때때로는 육체적 느낌은 감정 없이 등장한다. 따라서 육체적 느낌은 의식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감정보다는 좀 더 단순한 방식으로 발생한다. 동물들이 느끼는지, 느낀다면 어떤 방식으로 느끼는지에 대해 과학이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동물들이 육체적 느낌에서는 상당히 발달된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위험이나 예기치 않았던 표상, 그리고 섹스에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흥분의 기능은 인간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이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육체적 느낌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까마득히 먼 과거에서 온 유산이 우리가 언제 느낄 것인지, 무엇을 느낀 것인지에 대해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감정은 육체적 느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아니, 더 나아가 육체적 느낌의 감정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사과가 거기 놓여 있기 때문이다. 환영을 보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쾌락과 공포의 육체적 느낌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육체적 느낌이 모든 감정의 핵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의 출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우리는 동물들을
관찰하여 우리의 복잡한 감정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알아낼 수 있다. 개와 고양이, 그리고 생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느낌을 모두 다 갖고 있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동물들이 그처럼 좀 더 단순한 법칙성을 따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분명하게 본질적인 것이 드러난다. 동물의 왕국을 거울 삼아 우리는 우리의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 감정은 어떻게 진화해 왔을까? 진화가 진행되면서 뇌와 육체적 느낌은 동일한 박자로 발전했다. 뇌가 더 많이 발달할수록 더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육체적 느낌도 그만큼 더 풍부하게 세분화되어 나타났다. 자연은 왜 점점 더 작업 능력이 뛰어난 뇌를 만들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일까? 해파리를 직관과 진귀한 정신적 재능으로 무장시킨다면 그것은 쓸데없는 낭비일 것이다. 해파리에게는 소화 기능을 조절하고 빛의 자극을 토대로 바다의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구별하는, 그리고 누군가 건드렸을 때 독이 가득한 포낭을 쏘는 간단한 신경 체계만 있으면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먹이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동물은 한결 더 많은 반사신경과 육체적 느낌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동물은 우선 자신의 사냥감을 알아봐야 하고 공격할 순간을 정확하게 잴 수 있어야 하며, 먹잇감이 기대한 것과는 달리 너무 격렬하게 저항할 경우 차라리 언제 도망가는 게 나을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피조물은 살아남기 위해 나름대로 위장술과 꾀, 신체의 힘과 속도가 적절히 섞인 고유한 전술을 갖고 있다. 악어는 적에게 철갑으로 무장된 피부와 이빨을 들이대고 말은 도망간다. 호랑이는 그 힘과 속도에 힘입어 사실상 무적의 동물이다. 언제나 몸의 능력은 뇌에 의해 올바르게 적용되어 생명체의 안전과 불행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게중심은 점점 더 뇌 쪽으로 옮겨간다. 이제 팽창한 뇌는 몸이 신진대사를 통해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계속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 드디어 인간의 뇌는 유기체가 생산해낸 모든 에너지의 3분의 1 이상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호모사피엔스, 즉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의 육체적 힘에 의존하지 않고 거의 배타적으로 지성과 직관에만 의지하게 되었다. 지성과 직관이 없다면 인간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힘과 민첩함에 있어 인간은 비슷한 크기의 다른 포유류 동물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다. 생물학적으로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고 할 수 있는 침팬지만 하더라도 문제없이 인간을 낚아채서 공중에 휘두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많은 중요한 부분들은 진화사적으로 볼 때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요구 조건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뇌의 이 부분들은 거의 다 여전히 물고기나 도마뱀의 머릿속에서 행하던 그 방식 그대로 기능하고 있다. 인간이 보여주는 많은 기이한 행동들은 바로 뇌의 이러한 원시적인 회로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겁없이 시속 160km로 달리는 사람이 독 없는 뱀 앞에서는 주랭랑을 친다. 진화가 가져온 그 모든 성과와 더불어 우리는 여전히 특정한 짐들을 끌고 다닌다. 자연은 한번 괜찮다고 인정받은 것은 다시 버리는 법 없이 간직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뇌가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많은 장치들은 맹장처럼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들이다. 공룡시대 이후로 두개강 아래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말하자면 진화는 언제나 계속해서 증축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뇌의 건축학적 구조는 오래된 옛 도시의 모습을 닮았다. 매혹적이고 우아하긴 하지만 오늘날 설계했다면 완전히 다르게 더 낮게 지었을 법한 건물들로 가득하다. 동물의 왕국에서 비롯되다. 인간의 뇌의 발달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몇 번의 급진적인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이런 점에서도 인간의 뇌의 발달은 도시의 역사와 비슷하다. 3번의 돌풍 같은 확장 단계가 있었는데 그것의 구조는 여전히 관찰 가능하다. 이러한 확장 단계를 보여주는 뇌의 세 층 위는 그것들이 일단 가장 활발하게 발전했던 동물들의 이름을 따서 망명되곤 한다. 즉 파충류 뇌, 초기 포유류 뇌, 그리고 후기 포유류 뇌가 바로 그것이다. 이 세 부분 중 가장 오래된 것은 파충류 뇌라 불리는 뇌간의 끝부분이다. 뇌간과 동일하며 소뇌 역시 여기에 속한다.
척수가 끝나는 곳의 가장 윗부분에 놓여 있는 이 뇌는 소화라든가 숨쉬기, 맥박 등 생존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을 관리한다. 또한 몸을 숙이거나 근육들을 뻗어주는 단순한 동작들, 그리고 몸 전체의 자세 등도 뇌관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뇌관의 회로는 무엇보다도 육체적 느낌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배고픔과 두려움의 느낌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따라서 도마뱀도 두려움에 대한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특정 자극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낀다. 그러나 부정적인 육체적 느낌만 뇌관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공포나 분노뿐만 아니라 즐거운 충동이나 쾌락도 까마득히 오래된 이 뇌 영역이 없다면 불가능할 것이다. 머릿속에 있는 두 번째 층위는 공룡시대의 뾰족 뒤쥐를 닮은 작은 동물들이 새끼를 살아있는 상태로 낳기 시작하면서 중요해졌다. 그러나 초기 포유류의 뇌라는 명칭은 어느 정도 혼란을 야기한다. 왜냐하면 파충류나 양서류에서도 이미 이 뇌 부분의 발생 기미가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지구에 널리 자리 잡게 된 첫 포유 동물의 머릿속에서 비로소 뇌의 이 두 번째 부분인 되뇌 변연계는 다른 모든 뇌의 영역들을 능가하는 크기로 자라나게 되었다. 중심부로 성장하게 된 이 뇌에 속하는 것으로는 감정과 장수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손의 편도가 있다. 이 구조들 덕분에 좀 더 유연한 행동 양식이 가능해졌다. 이제 동물들은 좀 더 쉽게 적과 악운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 또 어떤 것이 더 맛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양한 육체적 느낌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첫 포유 동물의 등장과 함께 가능해졌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젖을 먹여 새끼를 키우는 것, 파트너와 관계를 맺는 것, 동일한 종의 구성원들과 연결되는 것, 그리고 놀이에 대한 기쁨을 느끼는 것 등은 모두 파충류도 알고 있던 공포나 배고픔 또는 쾌락과 같은 단순한 형태의 자극 이상을 전제로 한다. 사회적 관계에 바탕을 둔 이러한 느낌들은 새로 발달된 작업 능력이 좀 더 개선된 뇌의 회로들을 기반으로 해야만 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뇌의 진보야말로 비로소 오랜 시간을 요하는 새끼 키우기를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좀 더 단순한 뇌를 지닌 동물들은 후손을 돌보는 데 기울이는 노력이 매우 미미하다. 어미 악어들도 알들을 열심히 지키고 품기는 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새끼 악어들은 부모 악어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몸을 숨겨야 한다. 그러나 쥐의 경우 어미는 새끼를 몇 주 동안이나 젖을 먹이고 핥아주고 쓰다듬어 준다. 이미 쥐는 인간 사회에서라면 보살핌의 사랑으로 해석됨직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뇌의 마지막 위대한 발전은 1억 년 전 데네피질이 어마어마하게 확장되었을 때 일어났다. 커다란 원숭이와 돌고래 고래 그리고 물론 인간에게서 뇌의 이 부분은 가장 강력하게 발전했다. 마치 원형 지붕처럼 후기 포유류 뇌는 오래된 다른 뇌 부분들을 감싸고 있다. 뇌의 이 부분이 그처럼 발달한 동물들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보다 더 빨리 더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 삶의 조건들에 적응할 수 있었다. 이 동물들은 확장된 되뇌 덕분에 행동을 미리 계획하고 다른 동물들을 속일 수 있게 되었다. 원숭이는 좀 더 복잡한 사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고 고래는 일종의 언어를 통해 동일한 종의 다른 구성원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동정처럼 섬세한 느낌도 데네피질의 그 뿌리를 둔다. 지난 몇 년간 이루어진 놀라운 학문적 성과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네피질들을 둘러싼 이러한 통찰에 기반하고 있다. 이타성이 인간 문화의 성취라기보다는 후기 포유류 내의 작업 능력이라는 것, 따라서 다른 종에게도 부여되어 있는 속성이라는 것이다. 특히 영장류의 경우에는 네덜란드의 동물학자인 프란스 드발 같은 행동과학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폭넓은 증거들을 수집한 바 있다. 암컷 침팬지들은 새끼를 낳을 때 서로 도와주고 성과 무관하게 젊은 침팬지들은 폭압적인 우두머리에 대항하여 서로 결집하며 무리 중 병든 동물들은 보살핌을 받는다. 인간의 경우 데네피질은 크기나 작업 능력에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훨씬 뛰어넘는다. 우리는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육체적 느낌을 인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느낌을 우리 고유의 것으로 느낀다는 사실이다. 즉 우리는 감정을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환상 속에서 그러한 감정들과 다양한 유희를 벌일 수 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한 전략과는 무관한 일들에 대해 흥분하거나 기뻐한다. 우리가 영화관에서 슬픈 사랑에 빠진 주인공들과 함께 고통을 느낀다면, 우리 축구팀이 이겼을 때 승리의 환호성을 울린다면 그것은 모두 오로지 우리 대뇌의 확장된 영역 때문이다. 동물이 진화할수록 그 동물의 육체적 반응도 복잡해진다. 지난 5억 년 동안의 자연사를 되돌아보면 이 단순한 규칙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파리의 단순한 신경 체계에서 인간의 뇌에 이르기까지 진화의 길은 그토록 오래 지속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 아무리 다양하다고 해도 그것은 모두 욕구와 공포처럼 동물 세계에 존재하는 기본 느낌들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던 반응들이다. 또 우리의 육체적 느낌에 기본 박자를 주는 것은 오래된 뇌의 영역들이다. 거기에 대뇌 피질이 합류해 멜로디를 입힘으로써 감정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단순한 피조물에게는 그저 본능적인 의지에 지나지 않는 것이 인간에게 오면 쾌락과 권력의 도취, 동경 또는 조용한 흠모가 된다. 호르몬들의 함주. 그렇지만 대뇌의 건축 설계만이 우리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뇌에서 분비되는 액체들도 대뇌 못지않게 중요하다. 뇌는 컴퓨터처럼 생명 없이 뻣뻣하고 건조한 기관이 아니라 축축하고 엄청나게 출렁거리는 살아있는 기관이다. 피와 물은 차치하고라도 60종에 달하는 호르몬들이 뇌 안에서 회전하고 있다. 이 호르몬들은 우리가 행동하고 느끼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신경생물학에 뛰어난 논평자 중 한 사람인 장 디디에 뱅상 은 이 물질들의 음악회를 흐르는 뇌라고 불렀다. 앞으로 이 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이 호르몬들 역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소망과 흥분 그리고 배움의 과정을 책임지는 호르몬인 도파민은 이미 벌에서도 욕구를 조절하고 있으며, 베타 엔도르핀처럼 몸 안에서 생성되는 아피언은 향유와 고통의 순간에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이 역시 곤충들의 뇌에서도 발견된다. 뇌에서 정보의 흐름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은 가장 오래된 호르몬 중 하나인데 연체동물이나 오징어 같은 두 종류의 단순한 신경체계 내에서도 발견되었다. 뉴런 전달자라고도 불리는 이 호르몬들은 정말 모든 느낌에 관여한다. 어미 고양이가 새끼를 핥아주고 먹이를 주는 모습은 감동적이다. 어미 고양이는 지금 있는 거처가 새끼들에게 더 이상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조심스럽게 한 마리씩 입에 물고 다른 거처로 옮긴다. 모성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미 고양이의 이런 태도 역시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한 번도 새끼를 낳아본 적이 없는 쥐의 뇌에 옥시토신을 주사하면 이 쥐는 단 몇 분 만에 사랑이 넘치는 어미가 되어 낯선 새끼들을 마치 자신이 낳은 듯 돌본다. 이와 아주 비슷한 기제를 우리는 인간에게서도 관찰할 수 있다. 약간의 화학물질이 우리의 정서와 행동을 바꿀 정도로 우리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이 생각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우리는 평소에 수줍음을 타던 사람이 몇 잔의 포도주를 마신 뒤에 재치 있는 만당가로 변하거나 지겨울 정도로 옆에 달라붙어 치근거리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드물지 않게 경험한다. 그러나 이러한 알코올의 작용 속에서 우리는 행동하고 있는 흐르는 뇌를 떠올리기보다는 일종의 작업사고, 즉 오성의 일시적인 기능 약화 현상을 떠올린다. 이 호르몬 분자들의 힘은 대부분이 인간이 스스로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를 뒤흔든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정신적 존재로 이해한다. 희망이나 사상 또는 소망 등에 의해 움직인다고 느끼지 화학물질에 의해 움직인다고 느끼지는 않는다. 사랑에 빠졌을 때, 자랑스럽게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 삶에 대한 이 기쁨이 머릿속에서 흐르고 있는 몇몇 화학물질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아니, 그럴 수는 없다. 사정 또한 실제로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도파민은 곧 쾌락, 옥시토신은 곧 어머니의 사랑. 이런 식의 공식은 우선 호르몬은 단독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두고 보더라도 극히 부분적으로만 맞는 말이다. 특정 호르몬이 특정 느낌의 발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1차적으로 연주에 참여한 하나의 목소리인 것이다. 옥시토신 몇 방울이 젊은 암컷쥐를 이미 어미쥐로 변모시킬 때 그것은 일종의 도미노 효과에 의해 일어난다. 즉 옥시토신 몇 방울은 머릿속에서 일련의 다른 호르몬들을 가동시키고 이것들은 또한 나름대로 쥐의 태도를
소멸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뇌 속에 있는 화학물질들 사이의 작동 방식만 엄청나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육체와 맺는 상호관계도 그에 못지않게 복잡하다. 우리가 인지하는 느낌들은 화학 공식들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호르몬만으로는 육체적 느낌을 생산할 수 없다. 호르몬들은 우선 복잡하게 얽혀있는 뇌회로에 작용한다. 그러면 이 뇌회로들은 다시금 몸 안에서 반응들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적인 어떤 육체적 느낌을 의식적인 감정으로 체험하려면 자연이 만들어낸 모든 형상물 중에 가장 복잡한 되뇌 피질이 행동에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화학물질들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다채로운 내적 삶이 진공 상태에서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간과한다. 사유감정, 아니 꿈조차도 공중 누각이 아니라 확실히 포착할 수 있는 기본 구조 위에서 생겨난다. 그리고 이 기본 구조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 화학물질이다. 인간의 내적 삶과 뇌 속 호르몬들의 관계는 한편의 예술작품과 그 재료들의 관계와 비슷하다.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에 그려진 벽화는 미켈란젤로가 사용한 물감을 훨씬 넘어서는 무엇이다. 그러나 이 물감들이 없었다면 미켈란젤로의 천상에 대한 미래상은 결코 그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은 우리 뇌의 건축을 훨씬 뛰어넘는 존재다. 우리의 몸을 흐르는 그 모든 진료 이상의 존재다. 그렇지만 이러한 진료들이 없다면 우리의 정신적인 삶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진화학자 세러 블래퍼 흐디는 모성의 역사에 관한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우리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와 유기체의 모든 기관은 그 화학물질과 조직은 말할 것도 없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건 그렇지 않건 간에 무수히 많은 과거의 삶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다시 한번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서 완벽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사치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은 사용 가능한 전략과 해결책들, 다시 말해서 현존하는 문제들의 극복에 있어 그동안 충분히 괜찮다는 평가를 받은 것들을 계속해서 다시 선택한다.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경쟁보다는 낫다의 전략이다. 우리가 완전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완전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진화 생물학까지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쉴지도 모른다. 실제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실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힐 뿐 아니라 또다시 실수를 저질렀다는 자책에 시달린다. 우리가 무엇을 느낄지, 무엇을 원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인간보다 오래된 프로그램이 결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에 완전히 내맡겨진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프로그램에 따른 이 자극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은 많은 종교의 교리들이 가르쳐온 것과는 달리 우리의 능력 밖에 있다. 우선 진화가 우리에게 남겨놓은 유산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의 신체 구조를 바꿀 수도 바꿔야 할 필요도 없다. 자연사가 알고 있는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달리 우리는 우리의 충동들에 완전히 무기력하게 내맡겨져 있지 않다. 우리는 어떤 충동을 따르고 어떤 충동을 피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신체적 구조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부처 이래로 현자들은 뛰어난 중용의기를 강조했다. 데카르트는 정념론에서 육체적 충동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매우 뛰어나게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정념, 충동적인 욕망들이 본래는 좋은 것임을 안다. 다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피하기만 하면 된다. 정념을 없애기 위한 수단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나 정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지침서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관계를 제대로 맺기 위해서는 우선 잘 알아야 하는 법, 자신의 정념과 더불어 잘 살고 싶은 사람은 먼저 정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행복의 공식 1. 육체적 느낌은 동물에게서도 발견되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육체적 느낌을 통해 우리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2. 뇌에서 방출되는 호르몬은 우리의 감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는 스스로 이 호르몬이 가져온 충동을 따를 것인지 물리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